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얀마에서 시작된 지진이 국경을 넘어 방콕 한복판의 33층 고층 건물을 완전히 붕괴시켰습니다. 그 건물은 단 한 번의 흔들림에 주저앉았고 잔해 속에서 수십 명이 실종되었으며 시공사는 다름 아닌 중국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참사를 목격한 한 유럽인 구조기술자가 뜻밖에도 한국을 떠올립니다. 한국이 필요하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충격적 진실 들으러 가시죠. 규모 7.7 강진이 미얀마를 강타했습니다. 충격파는 방콕까지 전달되었으며 회의실 벽에 걸린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속보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심코 시계를 확인하니 오후 3시 27분. 베를린 사무실에서 진행 중이던 회의는 지루한 중간 보고 단계였죠. 하마터면 졸 뻔했습니다. 프롬씨, 방금 뉴스 봤어요? 옆자리 동료가 내 팔을 툭 쳤습니다. 그제서야 화면에 비친 영상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아챘죠. 잔해와 먼지 속에서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모습, 높은 건물이 무너진 듯한 장면이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33층짜리 건물이 완전히 붕괴됐다고 하네요. 33층이라고요? 겨우 그 정도 높이의 건물이 무너졌다고? 이건 단순한 지진 피해가 아닙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된 거죠. 니콜라스, 잠시 내 사무실로 와주겠나? 회의가 끝나자마자 국제건축감리기구 IFCI 유럽 지부장인 하일리히가 나를 불렀습니다. 그의 사무실 문이 닫히자마자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죠. 방콕 사고 소식 들었겠지? 아직 공사 중이던 태국 국가 감사원 신청사야. 현장에 즉시 누군가 파견해야 해. 공사 중이었다고요? 그럼 감리는 어디서? 하일리히는 한숨을 내쉬며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붕괴 전 건물 사진과 기본 정보가 떠 있었습니다. 33층, 2020년 착공, 2026년 완공 예정. 그리고 시공사란에 적힌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국 국영철도 제10공정그룹. 또 중국이군요. 목소리에 냉소가 묻어나는 걸 숨기지 못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저는 중국 주도 건설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참사를 너무 많이 봐왔죠. 르완다 다리 붕괴, 인도네시아 고속철도 탈선, 파키스탄 댐 균열. 패턴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니콜라스, 자네가 가야겠네. 아시아 지역 경험도 있고 구조 분석에 가장 뛰어나니까. 아시아 경험이라니 15년 전 싱가포르에서 마리나 베이 샌즈 건설 현장을 방문했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당시 견습 감리관이었던 저는 그저 서류 작업만 했을 뿐이죠. 눈썹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파견은 좋지만 이미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부실 자재, 설계 결함, 안전 무시, 온갖 문제가 나올 텐데요. 하일리히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이번엔 달라. 사망자가 이미 12명이 넘었어. 그것도 정부 건물이야. 태국 정부는 국제적 조사를 요청했고 우리가 첫 번째로 초청받았지. 철저히 조사해야 해. 창밖으로 베를린에 정돈된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태국의 더위와 습기, 그리고 파편과 먼지가 가득한 재난 현장이 그려졌습니다. 한숨이 나왔지만 이런 일이 제 직업의 일부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출발하면 될까요? 오늘 밤이면 좋겠네. 보고서는 매일 올려주고 회의실을 나오며 휴대폰을 꺼내 항공편을 확인했습니다. 밤 10시 루프트 한자 편이 있군요. 집에 들러 짐을 챙길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길에 TV 화면에 다시 나온 붕괴 현장을 보며 묘한 감정이 일었죠. 겨우 33층인데 어떻게 저렇게 완전히 무너질 수 있지? 이번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그리고 왜 하필 나를 보내는 걸까? 당시엔 몰랐습니다. 이 파견이 제 인생과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방콕에 도착한 건 아침 일찍이었습니다. 시차와 불편한 기내 좌석 때문에 제대로 잠도 못 잤는데 공항에서부터 도시 전체가 비상 상태임을 느낄 수 있었죠. 현지 담당자 수완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프롬씨, 이렇게 빨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현장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차 안에서 받은 예비 보고서를 훑어보는 동안 창밖으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방콕의 일상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짜뚜짝 지역에 가까워질수록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경찰 차량, 구급차,
그리고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음을 알리는 긴장감이 공기 중에 떠다녔죠. 저기입니다. 수완이 가리킨 방향을 바라보았을 때 처음엔 뭘 보고 있는 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고층 건물들 사이에 거대한 흰색 구름 같은 것.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그건 먼지였습니다. 33층짜리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일으킨 먼지 구름이었죠. 이곳이 국가감사원 신청사였나요? 그렇습니다. 지진 당시 공사 인력이 30명 정도 있었고 감사원 직원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5명, 아직 수십 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더미와 뒤틀린 철근들, 구조대원들이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고 있었고 곳곳에서 무거운 장비들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헬멧을 쓰고 현장 한가운데로 들어가자 목을 찌르는 먼지와 콘크리트 냄새가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건물이 무너진 이유가 정말 지진 때문일까요? 수완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의문입니다. 방콕은 지진대가 아닙니다. 이번 미얀마 지진의 충격파가 전달됐다고는 하지만 다른 건물들은 대부분 무사했죠. 약간의 진동을 느꼈을 뿐입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그 말이 맞았습니다. 바로 옆 건물들은 멀쩡했습니다. 어떤 건물은 창문 몇 개가 깨진 정도였죠. 하지만 이 건물만 완전히 무너졌다는 건 무언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설계도를 볼 수 있을까요? 임시 사무실로 쓰이는 컨테이너로 안내받았습니다. 거기서 태국 건설부 관계자들과 만나 건물 관련 서류들을 검토했죠. 설계도를 살펴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무량판 구조군요. 무량판 구조는 기둥과 바닥 슬래브만으로 건물을 지탱하는 방식입니다. 시공이 빠르고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지만 수평 하중에 약한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특히 지진에 취약합니다. 맞습니다. 원래 설계는 달랐는데 공사 중간에 변경됐습니다. 한 태국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왜 변경된 건가요? 비용 절감과 공기 단축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중국 시공사의 요청이었죠. 현장에서 수거된 자재 샘플들도 확인했습니다. 철근의 굵기가 설계 기준보다 확연히 얇았고 콘크리트의 품질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손에 쥔 콘크리트 조각이 너무 쉽게 부스러졌죠. 이 콘크리트 배합비 정상이 아닙니다. 오후 내내 현장을 조사하고 생존자와 목격자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공통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마치 무언가가 끊어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건물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잔해 속에서 발견된 문서 뭉치를 전달받았습니다. 공사 일지와 자재 반입 기록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재 공급업체 명단에서 눈에 익은 이름들이 보였습니다. 이전 사고들에서도 본 중국 업체들의 이름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찾았습니다. 중국 국영철도 제10공정그룹의 직인이 찍힌 문서, 설계 변경을 승인하고 저품질 자재 사용을 지시한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이건 10년째 반복되는 패턴이다. 무거운 한숨과 함께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곤 현장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가족을 잃고 절규하는 사람들, 밤새도록 구조 작업을 이어가는 대원들, 그리고 여전히 먼지로 가득 찬 하늘. 저는 노트북을 꺼내 첫 번째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발견한 사실들만으로도 이미 사고의 윤곽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인재였습니다. 그것도 명백하고 예견된 인재였죠. 보고서의 첫 줄을 입력했습니다. 방콕 국가감사원 신청사 붕괴는 지진보다 인간의 탐욕과 무책임이 만든 참사다. 현장 조사 사흘째, 아침부터 내리는 소나기로 구조 작업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잔해 더미 위에 비닐 천막을 치고 작업하는 구조대원들을 바라보다 갑자기 기울어진 철근 구조물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무너진 기둥이 거의 45도 각도로 꺾여 있었죠. 그 순간 15년 전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싱가포르, 2010년 여름, 갓 IFCI에 들어온 견습 감리관이었던 저는 마리나 베이 샌즈 건설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배 모양의 스카이파크를 지탱하기 위한 3개의 타워가 완성되어 가던 때였죠. 프롬씨,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수완의 목소리에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비에 젖은 헬멧을 고쳤으며 대답했습니다. 옛날 생각이요.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샌즈 건설 현장에 갔었던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아, 그 유명한 건물이요. 배가 3개의 타워 위에 올려진. 맞아요. 그런데 그 배를 올리는 작업이 얼마나 정교했는지 아세요? 기억 속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선임 감리관을 따라다니며 현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쌍용 건설팀이 타워 꼭대기의 위치를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죠. 타워 3개의 높이가 단 3mm의 오차도 없이 정확해야 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55층 높이의 건물 꼭대기를 3mm 오차 내로 맞춰야 하는 거예요. 수아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정밀도가 가능한가요? 처음엔 저도 그 작업을 보며 비웃었어요.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고요. 불필요한 완벽주의처럼 보였거든요.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임시 사무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죠. 그런데 기억나는 건 한국 엔지니어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에게 그건 단순한 시공 문제가 아니었어요. 마치 명예와도 같은 거였죠. 당시 현장을 지휘하던 한국인 엔지니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백발이 섞인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는 작업자들에게 끊임없이 수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한국인 책임자가 말했던 게 기억나요. 우리는 그냥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불가능을 현실로 만드는 거다. 당시엔 그저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아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태국 커피의 강한 향이 사무실에 퍼졌습니다. 그들은 밤낮 없이 작업했어요. 레이저 측정기로 끊임없이 확인하고 수백 번의 계산을 반복했죠. 한 번은 어떤 한국 엔지니어가 단 0.5mm 오차 때문에 전체 작업을 다시 하게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무너진 건물의 잔해가 보였습니다. 방금 한 구조대원이 뭔가를 발견한 듯 다른 대원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 그 건물은 아직도 우뚝 서 있습니다. 지진, 태풍, 모든 것을 견디며요. 반면에 이 건물은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수완의 표정에서 이 비극을 대하는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당시 저는 그 정도의 정밀함이 필요할까 의문이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우리는 그런 수준의 정밀도를 요구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오늘 이 현장을 보며 이해하게 됐습니다. 제 노트북에는 어제까지 작성한 예비 보고서가 열려 있었습니다. 무량판 구조의 문제점, 부실한 자재, 설계 변경의 오류들, 모든 게 명백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뭔가가 있었죠. 프롬씨, 그럼 한국 건설사들은 특별한 건가요? 질문이 제 생각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15년간 세계 각지에서 본 건축 현장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특별하다기보다 그들에겐 철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기술이나 자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가치관이랄까요? 바깥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수완이 창밖을 가리켰죠. 생존자를 찾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콘크리트 덩어리 사이에서 누군가를 구출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희망의 순간이었죠. 그 광경을 지켜보며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건물은 그저 강철과 콘크리트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공자의 철학과 가치관이 형상화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이 부재한 곳에선 이렇게 참혹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죠. 싱가포르의 그 한국 엔지니어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하늘 위에 배를 띄우는 거야. 그런데 하늘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지. 방콕 시내의 한 호텔 회의실에서 긴급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태국 정부 관계자들, 현지 건축 전문가들, 그리고 각국에서 온 국제조사단이 한자리에 모였죠.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도시가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18명, 실종자는 2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태국 건설부 차관의 무거운 목소리로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구조 작업은 나흘째 계속되고 있었지만 생존자를 찾을 가능성은 시간이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었죠.
저는 앞줄에 앉아 노트북에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영어로 진행됐지만 간간히 태국어로 된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때마다 통역사가 속삭이듯 번역해 주었죠. 이제 각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구조적 결함에 대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온 건축공학 교수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분명히 무량판 구조가 주요 문제였습니다. 이 구조는 수직 하중에는 강하지만 수평 하중에는 취약합니다. 지진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프랑스 대표가 이어 말했습니다. 자재의 품질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현장에서 수거된 콘크리트 코어 샘플을 분석한 결과 강도가 설계 기준의 6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철근의 백은 간격이 규정보다 넓었고 철근 지름도 설계보다 작았습니다. 영국 대표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에는 분노와 좌절감이 감돌았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오류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으니까요.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을 희생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독일 동료의 냉정한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분석을 내놓는 동안 제 마음속에선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본 한국 엔지니어들의 모습, 그리고 어제 떠올렸던 마리나 베이 샌즈의 정밀함에 대한 기억이었죠. 니콜라스, 당신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장이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자 깜짝 놀랐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소라면 동료들과 비슷한 기술적 분석을 내놓았겠지만 이번엔 다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조금 다른 시각에서 말해도 될까요?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호흡을 한 뒤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무량판 구조, 부실 자재, 설계 결함, 모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봤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시공사였다면 구조 방식부터 달랐을 겁니다. 갑자기 동료들의 표정이 의아함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독일에서 함께 온 동료 하인츠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니콜라스, 당신이 지금 한국 건설 기술을 칭찬하는 건가요? 그의 놀란 반응이 이해됐습니다. 저는 항상 아시아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비판적이었으니까요. 특히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조사하며 제 생각이 변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15년 전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건설 현장에서 본 한국 엔지니어들의 작업 방식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에게 건설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일종의 신념과도 같았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3mm 오차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비용이나 시간보다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했죠. 만약 이 건물이 한국 시공사의 손에 있었다면 무량판 구조를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특히 지진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는요. 태국 정부 관계자 한 명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 둘 다 아시아 국가 아닌가요? 기술적 접근이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 질문에 미소가 나왔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똑같은 생각을 했을 테니까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인할 수 없군요. 같은 아시아라도 건설 철학은 완전히 다릅니다. 회의실에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제 발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외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배운 것, 그리고 오랫동안 간과했던 진실을 이제는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유럽 출신으로서 종종 아시아 건설 방식을 하나로 일반화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편견이었습니다. 한국의 건설 철학은 서구의 그것과 견줄만하며 어떤 면에서는 더 엄격하기까지 합니다. 하인츠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한국 건설의 열렬한 팬이 되었네요.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팬이라기보다는 이제야 제대로 보게 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회의는 계속됐고 다시 기술적인 논의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선 무언가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아시아 건설 기술을 바라보던 시선이 바뀐 거죠. 무엇보다도 그동안 한국과 중국의 건설 철학을 구분하지 않았던 제 자신의 편협함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방콕의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가 그치고 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싱가포르의 그 환상적인 스카이라인과 그 위에 떠있는 배가 생각났습니다. 정말로 하늘 위에 배를 띄운 거였구나.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생존자보다 시신을 찾는 작업이 주를 이루고 있었죠. 공식 사망자 수는 22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는 19명으로 줄었습니다. 슬픈 산수였습니다. 유럽 본사에 보낼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평소 보고서는 건조한 기술적 분석과 냉정한 판단으로 가득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것을 담고 싶었습니다. 방콕 국가감사원 신청사 붕괴 사고 중간 보고서. 제목을 입력하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거 제가 조사했던 수많은 사고들이 떠올랐습니다.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죠. 값싼 자재, 서둘러 진행된 공사, 안전을 무시한 설계 변경, 그리고 값비싼 인명피해.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량판 구조의 부적절한 적용과 부실 자재 사용으로 확인됩니다. 기본적인 사실 정리부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방 안에 울렸습니다. 무량판 구조는 수직 하중에는 효과적이나 수평 하중에 취약합니다. 특히 지진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는 추가적인 보강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해당 건물에서는 이러한 보강이 생략되었습니다. 사진 몇 장을 첨부했습니다. 무너진 건물의 단면, 부러진 철근들, 그리고 부서진 콘크리트 덩어리들, 차가운 증거들이었습니다. 콘크리트 코어 샘플 분석 결과 압축 강도가 설계 기준의 약 62%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철근 역시 설계 규격보다 가는 것이 사용되었으며 백은 간격도 규정보다 넓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술 보고서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문단에서 저는 평소와 다른 내용을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기술적 실패를 넘어 건설 철학의 문제를 드러냅니다. 값싼 자재, 빠른 완공. 그 결과는 22명 현재까지의 생명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타이핑을 멈추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방콕의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서는 여전히 구조대원들이 헤드램프를 밝히며 잔해를 파헤치고 있었죠. 다시 키보드로 돌아와 보고서를 계속 작성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중국이 주도한 건설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주요 사고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1. 2016년 르완다 키갈리 다리 붕괴 사망자 32명. 2. 2018년 파키스탄 스와트댐 균열 주민 5,000명 긴급 대피. 3. 2020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마이너스 반둥 고속철도 탈선 사망자 12명, 부상자 89명. 4. 2022년 케냐 나이로비 아파트 붕괴 사망자 7명. 5. 2024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정부 청사 부분 붕괴 사망자 5명. 그리고 이번 방콕 사고까지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단기간에 완공을 약속하고 비용을 절감한다는 명목하에 안전을 희생한 사례들이었죠. 이러한 사고들은 더 이상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위협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섹션을 추가했습니다. 대조적 사례 안전과 품질을 우선시한 건설 프로젝트. 여기에 제가 알고 있는 한국 건설사들의 해외 프로젝트들을 나열했습니다.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센즈 상부 구조물, UAE 버즈 칼리파의 고층부 공사,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타워의 스카이브리지 등 모두 기술적으로 도전적인 프로젝트였지만 안전사고 없이 완공된 사례들이었죠. 이들 프로젝트의 공통점은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건설 철학입니다. 일정이나 비용보다 생명과 장기적 안전을 중시하는 접근 방식이죠. 키보드를 두드리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혹은 인정하지 않았던 생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건설 기술은 단순한 지식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의 문제입니다.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느냐의 차이가 결국 인명을 구하거나 앗아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에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결코 쓰지 않았을 문장들을 계속 추가했습니다. 기술적 능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건설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기술이 책임감과 결합되지 않을 때 참사로 이어집니다. 반면 한국의 건설 기술은 그들의 책임감과 철학이 결합되어 안전한 구조물을 만들어냅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결론 부분을 작성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건설은 단순히 구조물을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다루는 일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다루는 기술에는 그만큼의 철학과 책임감이 따라야 합니다. 마지막 문장을 입력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조 현장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책임 없는 기술은 재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재앙을 막기 위해 기술 이상의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 전에 보고서를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감정이 실린 보고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진실에 가까웠다고 느꼈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고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베를린 본사에서 어떤 반응이 올지 궁금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이제 저는 건설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으로 세상을 다시 보기 시작했죠. 방콕에서의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생존자 수색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고 최종 집계 결과 26명이 사망했습니다. 모두의 마음이 무거웠죠. 호텔 로비에서 수완을 만나 마지막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프롬 씨, 이제 이틀 후면 돌아가시는 거죠? 수완이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장 조사는 거의 마무리됐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최종 보고서 작성과 법적 절차뿐이죠. 창밖으로는 방콕의 일상이 다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은 이제 완전히 통제되어 일반인의 접근이 금지되었고 법의학 조사관들만이 현장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아, 맞다. 프롬 씨께 전달할 것이 있습니다. 수완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품격 있는 느낌의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건축안전국제 세미나 초청장입니다. 국제건축감리기구 아시아 지부장님께서 특별히 프롬 씨를 초청하셨습니다. 봉투를 열어 초청장을 꺼내보았습니다. 다음 달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미나였습니다. 주제는 지속가능한 안전건축에서의 품질과 신뢰. 저를 왜? 수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의에서 하신 발언들이 아시아 지부에 전해진 모양입니다. 특히 한국 건설 기술에 대한 평가가요. 유럽 출신 전문가가 아시아, 특히 한국 건설 기술을 그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하더군요. 살짝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아시아 건설 방식에 대해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고맙지만 일정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베를린에 돌아가면 다른 프로젝트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사실 단순히 일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제 안에는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한국 건설 기술에 대한 인식이 바뀌긴 했지만 그곳에 직접 가서 발표까지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이었죠. 호텔 방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청장은 책상 위에 놓아두었죠. 간간히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베를린 본사에서 온 답장이 있었습니다. 니콜라스, 보고서 잘 받았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톤이었지만 매우 통찰력 있었습니다. 특히 기술과 책임에 관한 부분이요. 본부에서도 이 시각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외의 반응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비판을 예상했었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긍정적인 피드백이 돌아왔습니다. 메일을 더 읽어내려갔습니다. 아시아 지부에서 당신을 서울 세미나에 초청했다고 들었습니다. 본부에서는 이 초청을 수락하길 권장합니다. 당신의 새로운 통찰이 더 넓은 청중과 공유되면 좋겠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방콕의 스카이라인이 석양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죠. 그 건물들 중 얼마나 많은 건물이 안전할까? 다시 초청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들어볼까? 그들이 어떻게 짓는지 중얼거리며 결심했습니다. 메일에 간단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초청을 수락하겠습니다. 서울 세미나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완에게도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초청 감사합니다.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짐을 거의 다 싸고 난 후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기 위해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방콕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죠. 그 불빛 사이로 사고 현장이 있는 방향이 보였습니다. 아직도 현장 조명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수완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프롬 씨, 서울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더군요. 수완 씨는 한국에 가봤나요? 네, 작년에 학회 참석차 다녀왔습니다. 그들의 건설 기술과 안전에 대한 접근 방식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공항 라운지에서 노트북을 켜고 서울 세미나에서 발표할 내용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제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기술 너머의 철학 건설에서의 책임과 신뢰.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방콕의 전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즐비한 도시였습니다. 마치 하늘을 향해 손가락을 뻗은 것 같았죠.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긴 아직도 하늘에 배를 띄울 준비가 안 됐군요. 그리고 서울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한국 건설 기술의 진면모는 어떤 것일지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건설 기술에 대한 제 편견이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것을 새롭게 바라볼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구름 위로 올라갔고 방콕은 점점 작아져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노트북에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건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철학을 구현해낸 나라입니다. 서울에 도착한 건 맑고 쌀쌀한 오후였습니다. 독일과 비슷한 기온이었지만 공기는 더 건조하게 느껴졌죠. 인천공항에서 나오자 IFCI 아시아 지부에서 파견된 김민호 씨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친절한 미소를 띤 그는 영어가 유창했습니다. 프롬 씨,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긴 비행 피곤하셨죠? 민호는 공손하게 말했지만 저는 준비해온 한국어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민호는 활짝 웃으며 반응했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하셨군요. 발음이 꽤 좋습니다. 사실 비행기 안에서 몇 시간 동안 기본 인사말만 연습한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노력이 분위기를 한결 부드럽게 만들었죠.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돈된 도로,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선 가로수, 그리고 조화롭게 배치된 고층 건물들. 첫인상은 효율성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계획된 도시 같았죠. 프롬 씨, 운이 좋으시네요. 이번 주는 서울국제건설기술 박람회 기간이에요. 내일 세미나 이후에 함께 가보면 어떨까요? 한국 건설 기술의 현주소를 한눈에 볼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좋은 기회군요. 꼭 가보고 싶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한강이 흐르고 있었죠. 방콕의 혼란스러운 스카이라인과 달리 서울의 야경은 계획된 아름다움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건축 안전 국제 세미나가 열리는 곳이었죠. 발표장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청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적어도 300명 이상이 자리를 채웠고 통역사들이 각 부스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연단에 섰을 때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준비한 발표 자료가 스크린에 떴고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기술 너머의 철학 건설에서의 책임과 신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콕 사고 현장의 사진들을 보여주며 분석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무너진 건물, 부서진 콘크리트, 구부러진 철근들, 그리고 그 원인이 된 무량판 구조와 부실 자재에 대한 기술적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샌즈에서 목격했던 한국 엔지니어들의 정밀한 작업 과정을 이야기했죠. 그들에게 3mm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55층 높이의 새 타워 꼭대기가 정확히 같은 높이여야만 배 모양의 상부 구조물이 안착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초기에 저는 이런 완벽주의가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바로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특히 한국 참가자들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놀람과 동시에 자부심이 엿보였죠. 건설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학입니다.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비용과 시간을 중시하면 위험이 따르고 안전과 품질을 중시하면 신뢰가 쌓입니다. 발표를 마치자 예상 밖의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많은 질문이 쏟아졌고 특히 한 일본 건축가의 질문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프롬 씨, 한국 건설 기술의 특별함이 정확히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본이나 유럽의 기술과 비교했을 때 말입니다.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제가 본 한국 기술의 특별함은 세부에 대한 집착과 전체를 보는 시각의 균형입니다. 유럽은 종종 전통과 미학에 치우치고 일본은 세부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둘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민호와 함께 동일 건물 내 다른 홀에서 열리고 있는 건설기술 박람회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전시장에는 세계 각국의 건설사와 기술업체들이 부스를 차렸고 한국 대기업들의 전시관은 특히 규모가 컸습니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쌍용건설, 한국의 주요 건설사들이 각자의 기술과 프로젝트를 선보이고 있었죠. 한 부스에서 마리나 베이 샌즈의 모형을 발견했습니다. 15년 전 제가 현장에서 봤던 그 구조물이었죠. 이 프로젝트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네, 새 타워 위에 배 모양의 구조물을 올린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수직 오차가 단 몇 밀리미터만 생겨도 상부 구조물이 제대로 안착할 수 없었죠. 그리고 그 건물은 여전히 안전하게 서 있습니다. 12년이 지났지만 어떤 구조적 문제도 보고되지 않았어요. 부스를 지나며 다양한 건설 기술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내진 설계와 안전 시스템에 관한 전시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 전시대에서는 콘크리트 강도 테스트를 직접 시연하고 있었고 다른 곳에서는 가상현실을 통해 초고층 건물의 시공 과정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한국 건설사의 대표가 발표하는 세션에 참석했습니다. 60대로 보이는 그 베테랑 엔지니어는 50년 경력의 해외 프로젝트 경험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밀리미터가 아니라 신뢰를 다룹니다. 정밀한 측정과 품질 관리는 수단일 뿐, 목적은 언제나 인간의 안전과 신뢰입니다. 건물은 수십 년 때로는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의 삶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 책임감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건설 현장을 다녔지만 이런 관점은 처음 들었습니다. 기술적 능력을 넘어 철학과 가치를 이야기하는 자세가, 그것도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진 베테랑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죠. 발표가 끝나고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약간 놀란 눈치였습니다. 아마도 서구 출신 전문가가 아시아 건설 기술에 이렇게 감탄하는 모습이 낯설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며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상쾌했습니다. 방콕에서의 무거운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죠. 새로운 시각, 새로운 이해, 그리고 한국 건설 기술에 대한 깊은 존중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박람회 다음 날 호텔방에서 베를린 본부에 보낼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밝은 아침이 펼쳐졌고 높은 빌딩들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공기가 맑아져 도시 전체가 선명하게 보였죠. 방콕 국가감사원 신청사 붕괴 사고 최종 보고서 타이틀을 입력하고 그간의 조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기술적 분석, 원인 규명, 책임 소재, 모든 내용은 이미 중간 보고서에서 다루었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는 더 깊은 성찰이 담겼습니다. 서울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한국 건설 기술의 정수는 단순한 기술적 우월성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철학과 가치관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객관적인 보고서에 담아낼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이번 사고 조사를 통해 우리는 건설 기술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서론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평소의 건조한 기술 보고서와는 달랐죠. 동일한 지진 강도에서도 어떤 건물은 무너지고 어떤 건물은 끄떡없이 견딘다면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기술적 역량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까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방콕의 무너진 건물과 여전히 우뚝 서 있는 마리나 베이 샌즈가 머릿속에서 대비되었습니다. 두 구조물의 차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자재와 설계의 차이였지만 그 근본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신뢰입니다. 어떤 건설 철학이 바탕에 깔려 있는지,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박람회에서 들었던 한국 엔지니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밀리미터가 아니라 신뢰를 다룹니다. 그 말이 이제는 선명하게 이해되었습니다. 정밀함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던 거죠. 목적은 항상 사람의 안전이었습니다. 중국의 건설 접근법은 속도와 규모를 중시합니다. 대규모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죠. 반면 한국의 접근법은 정밀함과 안전을 우선시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둘 다 아시아 국가이지만 건설 철학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글을 쓰다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고층 건물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건물들 중 하나도 방콕의 그 건물처럼 무너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물론 절대적인 안전은 없겠지만 적어도 그 확률은 현저히 낮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시 키보드로 시선을 돌려보고서를 계속 작성했습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주요 건설 사고들을 나열하고 그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대조적인 사례로 한국 기업이 참여한 해외 프로젝트들, 특히 기술적으로 도전적이었던 프로젝트들의 안전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건설 기술을 비교할 때 우리는 종종 서구 중심적 시각을 갖기 쉽습니다. 아시아를 단일 블록으로 보는 경향도 있죠. 그러나 이는 심각한 오류입니다. 각국의 건설 철학은 그들의 역사, 문화, 가치관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쓰면서 제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얼마나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아시아 건설 기술을 바라봤던 걸까요? 방콕 사고를 조사하러 갔을 때도 또 다른 아시아의 부실 공사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저는 건설에 대한 제 시각을 재고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건설 기술을 하나로 일반화했던 제 편견을 인정합니다. 특히 한국의 건설 철학은 깊은 존중을 받아 마땅합니다.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작성하며 마지막 문장을 고민했습니다. 무엇이 이 모든 경험의 핵심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방콕의 무너진 건물, 15년 전 마리나 베이 샌즈 현장에서 본 한국 엔지니어들의 모습, 그리고 서울 박람회에서 들은 말들,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문장이 필요했습니다. 기술은 숫자가 아니라 철학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철학을 구조물로 구현해낸 나라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입력하고 잠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결론이 아니라 제 전문가적 여정의 전환점을 의미했습니다. 42년의 인생에서 15년의 감리관 경력에서 새롭게 깨달은 진실이었죠.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사고 분석을 넘어 제 관점의 전환을 담은 고백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발견한 진실이었고 공유할 가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버튼을 누르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방콕으로 향하던 그 순간 저는 단지 또 하나의 참사를 조사하러 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제 전문가적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건물을 보는 방식, 기술을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표면적인 기술력이나 국가적 평판만으로 판단하지 않게 되었죠. 중요한 것은 그 기술 뒤에 숨은 철학과 가치였습니다. 니콜라스 씨, 공항으로 출발할 시간입니다. 민호의 전화를 받고 짐을 챙겼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 공항에서 민호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번 방문이 프롬 씨에게 의미 있었기를 바랍니다. 그 이상이었습니다. 민호 씨.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여정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서울의 풍경이 발 아래로 작아졌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마치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지 하늘 위에 배를 띄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뢰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 미래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신뢰의 가치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꼭 사연 관련이 아니더라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도 꼭 남겨주시고요. 더 좋은 사연을 발굴해내고 여러분들께 재미있게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흥미진진이 소개해드리는 다음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빠르게 소식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흥미진진한 사연을 들고 찾아뵐게요. 또 만나요.